엄마, 저 아저씨 괜찮아요? 미국 뉴욕에서 들려온 7살 소녀의 마지막 목소리. 그날 이후 엘리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미국 최고의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약물 치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소 2년은 걸릴 겁니다. 결국 엄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마지막 희망을 찾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 한국 의사가 건넨 첫마디. 이 아이는 병든 게 아닙니다. 마음의 벽을 쌓은 겁니다. 미국 의료진은 약을 권했지만 한국 의사는 다른 처방을 내렸습니다. 약물 대신 예술과 놀이, 엄마의 사랑으로 치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주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 침묵 속에 갇힌 소녀가 다시 말문을 연 순간 의료진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그 소녀는 영어와 한국어 2개 언어로 자유롭게 대화합니다. CNN, BBC도 주목한 이 기적의 순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세계 의료계가 주목한 한국의 통합 예술 심리치료. 약물 치료를 거부한 한국 의사들의 놀라운 도전. 미국은 내 딸에게 약을 주었지만 한국은 목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국 의료의 힘, 그 감동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신다면 다음 K-의료 기적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딸 엘리자가 마지막으로 웃던 날이었죠. 아침에 일어나 엄마, 오늘은 무슨 재미있는 일이 생길까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만 해도 7살 엘리자는 끊임없이 말을 하던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 친구들과 나눈 이야기, 책에서 읽은 모든 것을 저에게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쇼핑몰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엘리자는 새로 산 그림책을 들고 신나게 말하고 있었죠.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끔찍한 소리와 함께 우리 앞에서 차 2대가 부딪혔어요. 한 남자가 차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그의 비명이 공기를 찢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엘리자의 눈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던 거죠. 엄마, 저 아저씨 괜찮아요? 그게 엘리자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엘리자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충격 때문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엘리자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아무 이유 없이 벽을 두드리며 울었죠. 한 달 후 소아정신과 의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신경심리 복합장애입니다. 선택적 함구증과 정서폐쇄 증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치료를 시작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6달이 지나도 엘리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눈 마주침도 없었고 자해 행동은 더 심해졌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은 약물 치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호전을 기대하시려면 최소 2년은 걸릴 거예요. 라고 했죠. 약을 먹이면 엘리자는 멍한 눈으로 창밖만 바라봤어요. 말은커녕 표정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친 마음으로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한 유튜브 영상을 발견했어요. 한국의 통합 예술 심리치료로 말을 되찾은 아이들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영상 속 아이들은 엘리자와 비슷한 증상을 보였지만 치료 후에는 웃고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치료법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예술, 놀이, 감각 통합을 활용한다고 했어요.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전화해 정보를 요청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기로 말입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어요. 직장 동료들은 사기를 당할 거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엘리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어요. 은행 대출, 집 담보,
퇴직금까지 모든 것을 털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3개월 치료 프로그램을 예약했죠.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낯선 나라로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입국장을 빠져나오는데 캐서린 윌슨 씨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존리라는 중년 남성이 우리를 위한 통역 자원봉사자였죠. 차분한 미소로 저희를 맞이하는 그의 모습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릴게요. 존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영어는 약간의 억양이 있었지만 완벽했어요. 정말 고마웠죠. 한국어를 전혀 몰랐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엘리자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존은 차분하게 서울의 풍경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이곳은 강남이라는 지역입니다. 의료시설이 세계적 수준이죠. 그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했습니다. 정말 우리 엘리자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존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윌슨 씨, 한국에서는 아이를 환자가 아닌 한 사람으로 대합니다. 약물보다 마음을 먼저 치료하죠. 희망을 가지세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입구에는 엘리자, 윌슨,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한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로비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처럼 꾸며져 있었죠. 딱딱한 의자 대신 푹신한 쿠션이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의사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돈 걱정 말고 아이 먼저 생각합시다라고 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 알았죠. 여기서는 조이가 단순한 환자 번호가 아니라 소중한 한 생명으로 대해진다는 것을. 윤지우 원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젊어 보였어요. 39살의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윌슨 씨, 엘리자를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지우 원장은 엘리자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었어요. 그리고 강요하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 엘리자. 여기는 내가 좋아할 만한 곳이 많아. 천천히 둘러볼래? 엘리자는 반응하지 않았지만 지우 원장은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 지었어요. 윌슨 씨, 먼저 엘리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검사가 아닌 관찰로 시작할 거예요. 지우 원장의 말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수많은 검사와 평가만 반복했거든요. 첫날, 우리는 병원 내 감각통합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은 마치 놀이터 같았어요. 다양한 질감의 천, 그네, 푹신한 매트, 색색의 공들이 있었죠. 송현지라는 젊은 치료사가 엘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엘리자, 만지고 싶은 게 있니? 현지는 아무런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질문했어요. 예상대로 엘리자는 반응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먼저 해볼게. 이 천은 정말 부드러워. 구름 같아. 현지는 천천히 움직이며 다양한 감각 자극을 보여주었어요. 놀랍게도 30분쯤 지났을 때 엘리자의 눈동자가 현지의 움직임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보셨나요? 현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엘리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단계입니다. 그날 저녁, 지우 원장은 치료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엘리자의 경우 약물 치료는 최소화하고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할 겁니다.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감각 통합 치료를 병행할 거예요. 핵심은 엘리자가 외부와 다시 연결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우 원장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각 아이마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이미 첫날부터 작은 변화가 보였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옆 게스트하우스에서 엘리자와 함께 누웠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날 처음으로
제가 이불을 덮어줄 때 저항하지 않았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죠. 잠들기 전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치료센터로 향했죠. 엘리자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지의 미술 치료 시간에 처음으로 크레파스를 집어들었죠. 비록 단순한 동그라미만 그렸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둘째 주, 음악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치료실은 다양한 악기들로 가득 차 있었죠. 피아노부터 작은 타악기까지. 엘리자는 처음에는 그저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치료사가 작은 심벌즈를 연주하자 엘리자가 천천히 손을 뻗어 악기를 만졌습니다. 윌슨 씨, 이건 정말 중요한 진전이에요. 음악 치료사가 속삭였죠. 엘리자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셋째 주에는 동물 교감 치료가 도입되었습니다. 작은 토끼와 기니피그들이 치료실로 들어왔죠. 엘리자의 눈이 커졌어요. 미국에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토끼 한 마리가 엘리자에게 다가갔고 아이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토끼가 조용히 엘리자의 무릎에 올라왔고 놀랍게도 엘리자는 조심스럽게 토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6달 만에 처음으로 엘리자가 자발적으로 움직인 것이었죠. 지우 원장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엘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우 원장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윌슨 씨, 엘리자와 더 깊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치료 과정에 어머님도 함께 참여하셨으면 해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전 전문가가 아니에요. 지우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누구보다 엘리자를 잘 아는 건 어머님입니다. 엘리자에게는 약이나 치료 기술보다 어머님의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날부터 저는 모든 치료 세션에 함께 했습니다. 미술 시간에는 엘리자 옆에 앉아 함께 그림을 그렸죠. 음악 시간에는 엘리자와 마주보고 앉아 리듬에 맞춰 손뼉을 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감각통합 치료 시간이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현지의 지도 아래 저와 엘리자는 함께 촉감 상자에 손을 넣었습니다. 쌀, 모래, 작은 구슬들이 담긴 상자였죠. 엘리자의 손이 제 손과 우연히 닿았을 때 아이는 손을 빼지 않았어요. 잠시 그대로 있다가 놀랍게도 제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엘리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죠. 엘리자는 여전히 말하지 않았지만 잠시 제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6달 만에 처음으로 제 딸과 눈을 마주친 순간이었어요. 지우 원장은 조용히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윌슨 씨, 엘리자는 병든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속에 벽을 쌓은 거죠. 그 벽을 허무는 건 우리의 기술이 아니라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5주째 되는 날, 현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윌슨 씨, 엘리자가 그림을 그렸어요. 이건 정말 특별해요. 서둘러 미술 치료실로 갔더니 현지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림은 단순했어요. 2개의 원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죠. 하나는 큰 원, 하나는 작은 원.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현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엘리자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뭐니? 라고요. 그랬더니 엘리자가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가리키고 그 다음 저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큰 원을 가리킨 후 윌슨 씨를 가리켰죠. 가슴이 떨렸습니다. 저와 엘리자를 그린 거군요. 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림 뒤에 이 글자들을 적었어요. 현지가 종이를 뒤집자 서툰 글씨로 MOMMI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엘리자가 정말 이걸 썼나요? 현지의 눈도 촉촉해졌습니다. 네, 직접 썼어요. 말하진 않았지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엘리자의 마음속에 엄마라는 단어가 살아있어요. 그날 밤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지우 원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엘리자는 확실히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미국에서 받은 진단과 달리 저는 엘리자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의 빛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진정한 시련은 남아 있었죠. 6번째 주에 들어서자 엘리자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치료실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현지와 지우 원장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아직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소통했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가끔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지우 원장은 이대로라면 곧 첫 발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라며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엘리자의 곁에서 잠들면서 내일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기대했어요. 하지만 7번째 주 화요일,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던 중 갑자기 응급카트가 쿵 소리와 함께 벽에 부딪혔어요. 남자 간호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죠. 그 순간 엘리자가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커지고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자. 또 불안한 마음으로 아이의 어깨를 잡았지만 엘리자는 갑자기 제 손을 뿌리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은 아니었어요. 그저 고통스러운 소리였죠. 엘리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팔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으로 피가 날 때까지 긁었어요. 지우 원장과 현지가 달려왔습니다. 엘리자, 괜찮아. 우리가 여기 있어. 지우 원장이 차분하게 말했지만 엘리자는 더 심하게 반응했어요. 결국 경미한 진정제를 투여해야 했습니다. 엘리자가 잠든 후 지우 원장이 설명했어요.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기억이 플래시백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남자 간호사의 소리가 트리거가 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든 진전이 물거품이 된 건가요? 지우 원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2걸음 전진했다가 1걸음 물러선 거예요. 이건 회복 과정의 일부입니다. 엘리자의 트라우마가 표면으로 드러난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 엘리자는 다시 침묵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눈 마주침도 거부했고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죠. 제 마음에는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이곳에 올 결정이 옳았던 걸까? 열흘째 되는 날 밤, 지쳐서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밤하늘 아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는데 결국 실패한 것만 같았어요. 존리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정말 힘드시죠? 그가 물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봐요. 엘리자에게 더 큰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윌슨 씨, 제 여동생도 어릴 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말을 하지 않고 세상과 단절된 채로요.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여동생은 회복되었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시간이 없어요. 3개월 프로그램. 이미 절반이 지났는데 엘리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존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는 기다림도 치료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엘리자는 자신과 싸우고 있는 중이니 우리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주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 원장이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윌슨 씨, 이제부터는 특별한 치료를 시도해 볼게요. 엄마 -I 감정 공명 치료라고 합니다. 2분만의 시간을 통해 정서적 연결을 강화하는 거예요. 치료실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명이 부드러웠고 바닥에는 커다란 천이 깔려 있었어요. 지우 원장의 지도에 따라
저와 엘리자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엘리자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이제 천천히 엘리자의 손을 잡으세요. 지우 원장이 속삭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고 놀랍게도 엘리자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감정을 말로 표현해보세요. 엘리자에게 직접 이야기하듯이요. 지우 원장의 말에 따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엘리자,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는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아. 그날 사고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 아무도 다치게 하려던 게 아니었어. 엄마는 내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상관없어. 그저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엘리자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잠시 동안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죠. 윌슨 씨, 계속하세요. 지우 원장이 격려했어요. 엘리자, 사랑해. 내가 무서워하는 것도 알아. 하지만 이제 안전해.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엘리자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뻣뻣했지만 점차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제 귀에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저 희미한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저는 놀라움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엘리자의 입에서 소리가 나왔습니다. 비록 완전한 단어는 아니었지만 6달 만에 처음으로 들은 딸의 목소리였죠. 지우 원장과 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소중한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계속해보세요, 윌슨 씨. 지우 원장이 작은 목소리로 격려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엘리자, 엄마가 들었어. 내 목소리를 들었어. 정말 용감하구나. 엘리자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생기가 돌았어요. 그날 이후 치료는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우 원장은 감정 공명 치료를 매일 진행하기로 했어요. 저와 엘리자는 매일 30분씩 특별한 시간을 가졌죠. 9번째 주에 들어서자 엘리자는 점점 더 많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사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흔드는 것으로 대답했고 가끔은 미소도 지었어요. 언어 표현은 없었지만 비언어적 소통이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현지가 특별한 미술 치료를 준비했어요. 큰 종이와 손가락 물감이었죠. 오늘은 색깔로 감정을 표현해 볼 거예요. 현지가 설명했습니다. 각자 손에 물감을 묻히고 종이에 자유롭게 표현하면 돼요. 처음에는 저만 참여했어요. 빨간색 물감을 손에 묻히고 종이 위에 문질렀습니다. 이 색은 사랑이에요. 엄마가 엘리자에게 느끼는 사랑처럼요. 제가 말했죠. 그런 다음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이건 슬픔이야. 엄마가 너를 도울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엘리자는 조용히 지켜보다가 놀랍게도 노란색 물감통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담그고 종이 위에 점을 찍었어요. 현지가 물었습니다. 엘리자, 노란색은 어떤 느낌이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엘리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 3명 모두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엘리자가 단어를 말한 것입니다. 현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와, 행복이구나. 정말 예쁜 색이다. 또 다른 색도 해볼래? 엘리자는 초록색을 선택했어요. 종이 위에 길게 선을 그리더니 다시 한 단어를 말했습니다. 희망.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지만 참으려고 했어요. 엘리자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지도 감정을 억누르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그래, 초록색은 희망이구나. 정말 멋진 표현이야. 그날 오후, 지우 원장과 모든 치료진이 모였어요.
지우 원장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윌슨 씨, 엘리자가 드디어 언어적 표현을 시작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진전입니다. 특히 첫 단어가 행복과 희망이라는 점이 의미가 깊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물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행할 거예요. 엘리자에게 말하라고 강요하지 않되 말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엘리자가 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날 밤 엘리자와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때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오늘 정말 멋진 말을 했구나. 엄마에게도 뭐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엘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요하지 않기로 했기에 편안하게 이불을 덮어주었어요. 그때 엘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엘리자가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6달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른 것이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엘리자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10번째 주에 접어들면서 엘리자의 발전은 눈에 띄게 빨라졌어요. 단어를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짧은 문장도 만들었습니다. 물 주세요. 그림 그릴래요. 처럼 간단한 요청이었지만 모두에게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언어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림 카드를 이용한 단어 연습, 소리 내어 읽기, 간단한 대화 훈련 등이 진행되었어요. 엘리자는 놀라운 속도로 언어 능력을 회복해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어요. 특히 낯선 사람 앞에서는 말하기를 꺼렸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놀라기도 했죠. 하지만 지우 원장과 현지, 그리고 다른 치료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었습니다. 11번째 주 병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어요. 표현의 날이라는 행사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진전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죠. 엘리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관람객 앞에서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미술과 음악을 통한 표현을 준비했어요. 엘리자는 큰 캔버스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밝은 색상의 집과 그 앞에 손을 잡고 서 있는 두 사람이었어요.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My Home with Mom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짧은 피아노 연주도 있었어요. 작은 별 멜로디를 한 손가락으로 연주했지만 모두에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지우 원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윌슨 씨,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어요.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엘리자는 완전히 다른 아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우 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 그리고 올바른 접근법이에요. 윌슨 씨가 포기하지 않고 이곳까지 오신 용기가 엘리자를 치유한 겁니다. 그날 밤 엘리자와 함께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달 전 절망과 함께 이곳에 왔던 우리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자의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고 그 순간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고 느꼈어요. 12번째 주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지우 원장이 제안한 특별한 가족 대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매일 저녁 엘리자와 저는 20분 동안 서로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주로 말했고 엘리자는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점차 엘리자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그림 그렸어요. 엘리자가 말했어요. 무슨 그림을 그렸니? 제가 물었습니다. 바다요. 파란 바다. 그리고 배. 우리 배 타고 여행 가요. 간단한 대화였지만 제게는 세상 어떤 대화보다 소중했어요. 엘리자의 상상력이 돌아오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기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지우 원장이 중요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윌슨 씨, 정식 치료 프로그램은 곧 끝납니다. 하지만 엘리자의 회복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어요. 거기서 엘리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봐 걱정됩니다. 지우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엘리자의 회복이 안정화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제안이 있는데 어떨까요?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는 국제 언어 치료 학교가 있어요. 외국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입니다. 엘리자가 거기 다니면서 치료도 계속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체류 비자와 숙소, 그리고 비용이 현실적인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우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이미 모두 알아봤습니다. 병원 재단에서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치료비는 대부분 지원받을 수 있고 학교 근처 게스트하우스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자는 의료 목적으로 연장할 수 있고요. 놀라움과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왜 저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지우 원장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는 특별한 아이예요. 그리고 윌슨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죠. 저희가 하는 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순간에 있어요.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것, 그리고 그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것. 며칠 동안 깊이 고민했습니다. 미국에는 직장과 집,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면 엘리자의 회복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어요. 결국 결심했습니다. 최소한 6달은 더 한국에 머물기로 한 거죠. 그 결정을 엘리자에게 알리자 아이의 반응은 제 마음을 확신시켰어요. 학교 다녀요? 한국 학교? 엘리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친구 만들고 싶어요. 지우 원장의 도움으로 저는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상담 및 통역 지원 업무였죠. 미국에서의 간호사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엘리자는 국제언어치료학교에 등록했고 저희는 학교 근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엘리자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낮에는 병원에서 일했어요. 오후에는 엘리자의 치료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함께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지만 점차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았어요. 국제언어치료학교는 엘리자에게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언어나 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를 이해했어요. 수업은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되었고 예술, 음악, 체육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경쟁이나 시험 스트레스 없이 아이들의 속도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놀라운 점은 엘리자가 한국어에 흥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느 날 엘리자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단순한 인사말이었지만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는 의지는 엘리자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도 생겼어요. 특히 리나라는 일본 소녀와 자주 어울렸습니다. 리나도 트라우마로 인한 언어 장애가 있었지만 둘은 그림과 몸짓, 그리고 짧은 단어들로 소통했어요. 두 아이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치료도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3번으로 줄었지만 더 심화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 기억을 다루는 세션이 중요했어요. 지우 원장은 천천히 안전한 환경에서 엘리자가 그날의 사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점차 엘리자는 그날 보고 들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 소리. 무서웠어요. 아저씨가 아팠어요. 피가 보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야기를 마친 후 엘리자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지우 원장이 설명했어요. 트라우마는 말로 표현되지 않을 때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엘리자가 그 기억을 말로 옮기는 것은 그 기억의 힘을 약화시키는 과정이에요. 4달이 지난 어느 날 현지가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엘리자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엘리자가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여정을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엘리자는 그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림을 그리고 짧은 문장을 적었어요. 처음 페이지는 나는 말할 수 없었어요로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는 이제 나는 2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로 끝났죠.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게 6달이 지났고 엘리자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어요. 말하기를 어려워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또래 아이들처럼 대화하고 놀았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저를 찾아 자신의 두려움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제 인생도 변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이 즐거웠고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무엇보다 엘리자의 회복을 직접 지켜보는 것은 제게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년. 시간이 믿기지 않게 빠르게 흘렀습니다. 엘리자의 8번째 생일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한 파티로 축하했어요. 케이크 촛불을 끄기 전 엘리자가 소원을 말했습니다. 저는 계속 한국에 있고 싶어요. 그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비자는 다시 연장되었지만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지우 원장과 진지한 상담을 가졌어요. 엘리자의 상태는 어떤가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지우 원장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엘리자는 놀라운 회복을 보였어요. 이제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겼고요. 하지만요? 제가 물었어요.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항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특히 엘리자가 여기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요. 미국으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적응 과정이 필요할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점이 걱정돼요. 하지만 평생 한국에 살 수는 없잖아요. 지우 원장이 미소 지었어요. 왜 안 될까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있어요. 윌슨 씨도 병원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고 엘리자도 학교에 잘 적응했잖아요. 그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떻게 하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엘리자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니? 미국은 우리 고향이잖아. 할머니도 그리울 텐데. 엘리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말을 못했어요. 여기서는 말할 수 있어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좋아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자에게 한국은 단순한 치료 장소가 아니라 자신을 찾은 곳이었어요. 자유롭게 표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죠. 결정을 내리기 전 미국의 가족들과 상의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엘리자의 변화를 영상통화로 보고 난 후에는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가장 중요해. 라고 어머니가 말했죠. 결국 우리는 계속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엘리자는 국제학교에 등록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임대해 우리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결정에 따른 변화도 있었어요. 엘리자의 치료 빈도는 월 2번으로 줄었고 더 많은 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태권도 수업에 등록했고 주말에는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한글 실력도 빠르게 늘어갔죠.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예요.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이 좋아요. 엘리자가 한국어로 자기소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발음은 서툴렀지만 용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1년 반이 지났을 때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에서 특별한 치료를 받는 아이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었고 엘리자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키고 싶다고 했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엘리자가 다시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우 원장과 상의한 후 우리의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엘리자도 동의했고요. 다큐멘터리 촬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우리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엘리자는 놀랍게도 자신의 경험을 당당하게 나눴어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다시 찾았어요. 인터뷰에서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 딸에게 언어를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용기와 안전함을 주었어요. 약물로 증상을 억누르는 대신 예술과 놀이, 그리고 인간적 연결을 통해 마음을 열어주었죠. 다큐멘터리는 말을 잃은 소녀, 한국에서 다시 세상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고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비슷한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어요. 그 후로도 우리의 삶은 계속 변화했습니다. 저는 병원의 국제 환자 상담 팀장으로 승진했고 주말에는 한국어 수업을 들었어요. 엘리자는 학교에서 더욱 활발해졌고 연극 동아리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가끔은 말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극복했어요. 한국에서의 삶이 2년째로 접어들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한 한국어 대화가 가능해졌고 엘리자는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점점 더 집 같은 느낌이 들었고 친구들과 동료들 덕분에 한국에서도 새로운 가족을 만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연례병원 행사에서 지우 원장이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윌슨 씨, 우리 병원에서 새로 시작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국제 아동 정서 회복센터인데 윌슨 씨가 함께하면 어떨까 합니다.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저요? 어떤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모 상담 코디네이터로요. 엘리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해외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윌슨 씨처럼 직접 경험한 분이 이끌어준다면 그 어떤 전문가보다 효과적일 거예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절망과 희망의 여정을 다른 부모들과 나눌 수 있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영광이에요.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부모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여정에 동행하는 역할이었어요. 때로는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호주에서 온 파커 가족은 10살 아들 제이든의 선택적 함구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이든은 4년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수많은 치료가 실패했죠. 베스 파커는 첫 상담에서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이곳이 마지막 희망입니다. 베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저도 정확히 같은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딸은 2개 언어로 말하고 있답니다. 엘리자는 때때로 이런 가족들을 직접 만나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이든과의 첫 만남도 그랬어요. 엘리자는 처음에 말 대신 그림을 그렸고 제이든도 천천히 그림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5번째 만남에서 제이든이 작은 목소리로 안녕이라고 말했을 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센터 일은 바빴지만 보람찼어요. 엘리자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9살이 된 딸은 한국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학교에서 열리는 국제문화의 날 행사에서는 미국 문화를 소개하는 발표도 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긴 흔적은 아직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힘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미국에 계신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떠나기 전날 밤 엘리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와요?
한국에 안아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곳은 이제 우리 집이야. 할머니를 보고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미국에 도착해 상황을 확인하니 어머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했고 다른 가족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과 엘리자의 안정된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밤새 생각한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시고 오기로 한 겁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머니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손녀 엘리자를 더 자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셨어요. 2달 후,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어머니의 재활치료를 위해 제가 일하는 병원의 프로그램도 시작했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했지만 어머니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엘리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캐서린, 엘리자가 정말 달라졌구나. 이렇게 밝고 자신감 있는 아이가 될 줄 몰랐어.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엄마. 제가 대답했죠.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아파트 단지 내 노인 모임에서 한국 할머니들과 교류하기 시작했고,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웃음으로 소통했죠. 때로는 엘리자가 통역사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이분들이 내일 김치 만드는 법 알려주신대요. 같이 갈래요? 엘리자가 신나게 전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통역해 줄 거지.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족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했습니다. 2년 전 딸의 침묵으로 절망에 빠져있던 저희가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새 삶을 시작하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행복을 찾고 있었어요. 3년째 되는 해 엘리자의 이야기는 교육 분야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통합치료법과 예술 중심 접근법이 어떻게 정서적 트라우마 아이들에게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심지어 미국의 몇몇 교육기관에서도 저희를 초청해 강연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우리의 경험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면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엘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나섰을 때는 놀라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어요. 제 이야기요. 엘리자가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짧은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보스턴의 한 교육 컨퍼런스에서 10살 엘리자는 마이크 앞에 섰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곧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저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무서웠고 세상이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저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안전함을 느꼈고 사람들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약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이해와 시간, 그리고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회의장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박수 소리는 엘리자의 용기에 대한 경의였죠. 그날 저녁 많은 교육자와 치료사들이 엘리자에게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의 접근법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미국 방문 후 우리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곳은 완전히 우리의 집이 되었어요. 엘리자는 학교에서 연극부 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짧은 연극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침묵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제목의 그 연극은 학교 축제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저 또한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어로 간단한 강의도 할 수 있게 되었고 병원의 국제 아동센터는 점점 더 많은 국가에서 찾아오는 가족들로 채워졌어요. 특히 자랑스러웠던 것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문화적 환경 변화가 아동 정서 회복에 미치는 영향 사례 연구였어요. 내년째 되는 해 지우 원장이 은퇴를 앞두고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녀가 도운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모였어요. 파티 중
지우 원장이 제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캐서린, 이걸 엘리자에게 주세요. 제가 첫날 엘리자를 만났을 때부터 모아둔 것들이에요. 상자 안에는 엘리자가 그린 첫 그림부터 시작해 치료 과정에서 사용했던 작은 물건들,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우 원장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엘리자에게 내가 처음 왔을 때 너의 눈에는 두려움만 가득했어.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빛이 있다는 것을 알았단다.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고 이제는 더 밝게 빛나고 있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는지 알았으면 해. 너의 여정은 계속될 거야.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할게. 사랑을 담아 지우 이모가. 그 편지를 엘리자에게 읽어주었을 때 우리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날 밤 병원 정원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에서 엘리자는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오버 더 IAMBOW였죠.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불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과 변화가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요. 엘리자는 계속 성장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하면서 다른 부모들에게도 희망을 전하고 있고요. 가끔 엘리자가 묻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운이 좋았죠? 그럴 때마다 대답해요. 운이 아니라 용기였어, 엘리자. 포기하지 않은 내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우리의 용기였어. 어느 저녁 한강공원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면서 엘리자가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놀라서 물었어요. 무엇이 고마운데? 엘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믿어주셔서요. 제가 말하지 않았을 때도 엄마는 항상 제 마음속 목소리를 들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여정은 단순히 말을 찾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을 놓지 않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었죠. 지금 이 순간 한국에서의 새 삶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자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약이 아니라 이해와 시간, 그리고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어느 나라, 어느 문화에서든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딸의 말을 잃었던 그날,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결국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만났습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목소리를 찾고 더 강한 연결을 만들어냈어요. 엘리자가 말하는 것처럼 때로는 길을 잃어야 더 넓은 세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말을 잃었던 소녀가 한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이제는 그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한 엄마로서는 딸의 여정을 지켜보며 매일 감사함과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는 어떤 침묵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진정한 소통은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오늘도 엘리자는 웃으며 학교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목소리로 외칩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중에 봐요. 그 소리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한때 침묵 속에 갇혔던 딸이 이제는 두 개의 언어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말을 잃고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말을 잃어야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배울 수 있나 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갇힌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길은 항상 있다는 메시지를요.
단지 그 길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 있을 뿐이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